네, 뭐 지금 이슈는 뭐 당연히 계엄령 후폭풍인데요. 네. 뭐 증시가 흔들리고 하는 거야. 며칠 동안 봤었는데 부동산은 어떨지 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처음 인상으로는 이 일이 부동산에서 뭐 딱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드는데 그러면 뭐 증시야 당연히 위험자산이고 정치인 테마주들만 지금 뭐 날뛰는 건 당연한 건데 부동산은 그래도 좀 반응이 좀 느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지난주에도 한번 전망을 주셨었는데 좀 올해가 내년이 나쁠 거라고 그러면 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전망은 더 강화하신 건가요? 혹은 바꾸신 거예요? 우리 그 소장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부정적인 요인이죠. 우리 네. 시장에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저는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시장에서 좋아하는 건 기대감, 네.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이 고평가가 되더라도 우리는 들어가죠. 네. 시장에서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안개가 끼면 선택의 방법이 없겠죠.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이고 일단 멈춰서 네. 안개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저는 부동산 시장의 어깨에 지금 뭐가 있냐면 2021년에 생긴 버블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7, 8월에 생긴 단기 급등의 피로감 그렇죠. 있죠. 또 대출 규제 영향 있죠. 또 미국에서 발생한 트럼프 불확실성, 고금리 강달러로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인데 네. 여기에 또 무거운 짐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네,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정책이 제대로 갈까? 네. 그러면 탄핵을 하면 탄핵이 될까? 네. 탄핵이 되면 언제 될까? 네. 다음 대선을 하게 되면 대선은 또 언제 되며 어떤 정책이 되고 현재 정책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은 멈춥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발을 빼겠죠. 나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네.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팔까?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죠. 누가 또 이렇게 좋은 가격에 또 네. 금매로 던질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올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뚝 떨어지게 되고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올스톱이 되는데 언제 제거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1분기 정도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내의 정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도 불확실성 지속이 될 것 같다. 하반기 넘어가면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금리가 내려간다 여러 가지 요소들 상승 요인들이 작용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도 올스톱이고요. 모든 걸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거래가 멈췄다. 그냥 우리 부동산 시장도 한마디로 발목이 잡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난주 전망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거기다가 더 멈춰버렸다 이렇게 그 전망을 주셨고 우리 한문도 교수님 이번에 처음 저희가 모셨는데 예, 일단은 그 지난주에 제가 두 분께 여쭤봤었는데 둘 다 좀 내년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한문도 교수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네네. 뭐 계엄도 계엄이지만 예. 내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둔촌중흥 사태 때, 그렇죠. 뭐 다들 미분양인 줄 알고 있었고, 네. 정부가 이제 활성화 정책, 좋게 얘기하면 완화책,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정책까지 도입을 했죠, 사실. 뭐 전매제한 완화를 푼다는 거는 이제 투기하라는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그 경제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경제. 근데 그리고 나서 2023년도는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그게 이제 40조, 39조 6천억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50년짜리 또 주담대가 나와가지고 네, 만기. 잠시 나왔던 기억이 그러면서 납니다. 이제 조금 9월 정도까지 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네. 9월 이후에 그 다음에는 올해 1, 2월까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생아론이 이제 나왔잖아요. 29조 네. 6천억, 30조 정도 되죠. 네. 그것이 이제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3, 4,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크게 힘을 못 쓴 이유는 신생아론에 해당되는 그 유효 수요자들이 제한적입니다. 일단 신생아가 있어야 되니까. 애기랑 관계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추격 매수가 들어와서 거래량이 받쳐줄 텐데 그때까지 큰 힘을 못 쓰고 9월까지 예산이 7조밖에 소지가 안 됐어요. 8월까지. 네. 그러면 30조에서 7조밖에 소지는 안 됐다는 거는
아 여기 해당되는 유효수요자가 좀 없다. 아니면 현재 시장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금리가 낮더라도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내릴 것 같다라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고 네. PF 문제가 구조조정이 아직 완전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착륙을 위해서 시장의 조정을 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착륙은. 네. 그러니까 이 생애 최초 이 주담대에 대해서 LTV 80%를 갖다 금리를 또 낮춥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보도도 없이 그거를 이제 또 투자자나 부동산 분들은 잘 아시니까 네. 금세 이제 전파가 됐죠. 그 힘으로 7월까지 거래량이 이제 최고를 찍죠. 7월 달에 네. 8천 건으로. 네. 그리고 8월, 9월 들어서면서 6천 건대, 7천 건대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9월부터 이제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년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이제 다 고갈되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안 늘게 됩니다. 도리어 이제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 시장 상에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변화 요인이.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격의 임계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이 멈춘 거죠. 네. 그러면 조정이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되는 시점이 한 달, 두 달째잖아요. 두 달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내년에 네. 55조를 투입하겠다고 일단 선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번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55조가 투입될 때 계산이 예전보다 많잖아요, 양이. 그렇죠. 양이 많은데 물론 분야별로 전세 대출 네. 포함이니까.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4.1%에서 9%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때 그때 1, 2%, 3%였던 것이 지금 4%대로 올라왔다는 거는 그렇죠. 두 배 넘게. 금리 인상했을 때 수준이에요, 거의. 네. 그럼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일단 둔화될 것이고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둔화되는 데서 매매 가격을 밀어붙이는 힘이 약해지면 네. 매도자들이 효과가 끝인 상태에서 지금 다시 돈이 투입이 됐다. 그럼 네. 수요자들이 네. 이걸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작년 올해처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 현재 수요자들이 지금 개업년까지 겹치다 보니까 심리가 다운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지켜봐야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네. 이 금리가 낮더라도 이게 주택 가격이 더 조정될 거라고 예측한 분들이 많다면 55조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거래량이나 다시 반등하는 기미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장의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당분간 한 2, 3년 정도 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요번에 따라 붙는다 그러면 네. 이게 아마 마지막 불꽃 2020년대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가까운 미래 안에서 네네 10년 동안 올라왔고 네. 그럼 주기설을 보든 뭐든 결국은 조정 타임인데 네. 다시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받침은 사실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시기는 늦춰질지언정 네. 내년 한 해의 어떤 흐름이 받쳐주면 그 연말이나 내년에 크게 다운될 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이게 만약에 수요가 좀 약하면 네. 연착륙의 개념으로 정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하고 맞춰가지고 좀 가깝습니다. 결정적으로 DSR이 1.5%로 가산을 할지 2%를 할지를 이번 12월에 결정하는데 은행연합회에서 그럼 그 금리가 우리가 금리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면 한 3%, 2.5%까지 갈 것 네. 같아요. 네. 2.5%인데 가산금리가 1.5%가 오른다 그러면 네. 3.5가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아니 4%가 되죠.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금리가 도리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방공제도도 이번에 뺐잖아요. 네. 주담대에서 네. 그 부분을 뭐 또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거죠. 연착륙을 가면 정부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거고 좀 네. 더 급히 내려가면 좀 좀 부양을 금리나 좀 이런 하고. 것들이나 대출 금리를 조금 풀어줄 네. 것이고 이렇게 연착륙 패턴으로 갈 건데 네. 더 올라간다 그러면 가상금리를 세게 들 거고 뭐 이렇게 네. 이제 예측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고 시장 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이 이제 뭐 한 방향으로 너무 가지만 않으면 네네. 적당한 수준 상승을 하더라도 뭐 물가 상승률 정도만 상승을 그렇죠, 하면 이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주식도 그렇거든요. 지금 여름에 좀 약간 불장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장이라는 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상구 마용성 정도에서 이제 주도주들이 전고점을 이제 트라이를 했던 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중요한 지점을 돌파를 못하면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호재 아까 말씀하신 네, 맞아요. 55조의 호조가 나왔는데 호조가 이 정치적인 이슈로 희석돼 버리고 그러면 되면 다행이고 안 될 수도 있겠다가 돼서 그 호재의 힘은 좀 빠진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좀 가는 애들은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지금 가만 보면 좀 내려오면 좀 실수요자들이 좀 붙긴
붙는데 네, 그렇죠. 어느 조금만 올라가면 더 이상은 매수를 안 하는 예, 모습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게 만약에 주식 종목이라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또 우리 한 교수님은 조금 더 2, 3년 동안 이제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 하나가 또 환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엔 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소장님은 경험 있으십니까? 일단 우리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의 축이죠. 네. 경제의 축 안에 주식도 있고 네. 뭐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뭐 경제가 어려워도 집값은 올라갈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전제 조건은 이 판 자체가 경제의 판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려도 그렇죠. 부동산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판이 깨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환율 문제가 단순히 환율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하락을 전망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하락을 전망하느냐? 2025년 왜 하락을 전망하느냐라고 했을 때 50% 가까운 분들의 대답이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결국에는 네, 뭐 경기가 안 내년에 좋으면 경기가 안 수밖에 좋다. 없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가 되면 부동산이라고 무슨 힘이 있겠느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하죠. 우리 IMF 외환 위기 때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환율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또 커지게 되고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견고한데 환율 하나만 이상 현상으로 튄다면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환율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판이 흔들리면서 환율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무시하고 부동산은 괜찮아라는 낙관 회로를 돌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 적어도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환율도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관망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부동산도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네, 지금 네. 저는 근데 한 이제, 배를 탔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가장 큰 건 이제 경기 침체다 말씀 주셨고 한 교수님도 비슷한 견해십니까? 네, 저 환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환율이 지금 오늘 지금 1,420원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계엄 사태 때 1,440원 갔던 거를 네, 좀 방어를 했죠. 1,410원까지 낮췄는데 그 돈을 퍼붓는데 지금 국민연금하고 수합 체결한 게 네. 금액에 벌써 한 반 가까이 쓰기 시작한 것 같고 반 남았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환율을 막으려고 할 텐데 그것까지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해외에서는 쉽게 말하면 벌써 뭐 좀 심한 편이지만 일단은 아웃이죠. 우리가 미얀마 사태 때 미얀마 군 쿠데타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피곤하잖아요. 돈 빼야겠죠. 그럼 해외 투자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하게 되거든요. 바로 오늘 빼 이런 데도 있지만 네. 큰 뭐 펀드 회사나 이런 데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자산 구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할 수 없으니까. 네네 마케팅 그 룰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의할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당분간 뭐 한국 경제 그럼 우리는 지금 트럼프발 악재에다가 네. 트럼프발 악재로 분명히 수출은 줄 겁니다. 네. 이 오바마 때 우리가 한 300억 달러 정도 흑자였는데 그렇죠. 트럼프 때 100억 달러대로 내려왔고 네. 요새 지금 400억 달러 갖고 트럼프가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좀 네, 그것도 압박 받을 거고. 뭐 분명한 불확실성이죠. 네네 거기다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IRA 그 지원 자금도 60억 달러인가요? 네, 받기로 지원금 했는데 지금 받았던 결정도 안 네, 됐고 구조 정도 불안 됐죠. 요소가 네, 많잖아요. 그럼 불안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시장의 하방 요인이고 그럼 부동산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유효수가 그렇지 않아도 가격 부담 때문에 조금 임계점을 느끼고 있는데 1,420원이면은 이게 지금 당장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물가가 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요금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뇌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부동산 투자자든 매수자 입장에서 무조건 지금 관망하는 타임이죠. 그래서 관망하는 타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소장님이 거래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호가를 유지하면서 가겠지만 결정적으로 경매 물건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못 얘기는 버티시는 정리가 분들. 됩니다. 네. 그러면 못 버티는 분들이 경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시장은 하방이 더 세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지금 약간 아래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관방을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정말 하방을 보시면 차라리 매도를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신 건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교수님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은 네.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를 보는 관점은 좀 살짝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2, 3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폭등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폭등할 상황은 아닙니다. 2021년까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조정의 터널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정을 해보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불확실성이고 상반기가 지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일단 정치적 트럼프 불확실성과 우리 국내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라고 본다면 2026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툭 떨어집니다. 지금 네, 뭐 그것 알려진 사실이죠. 10,000호 네.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입주 물량이 떨어지면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전 한 2% 중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려오겠다. 26년 정도. 내년 말 정도 되면 중반 골드만삭스는 2.25%를 예상하고 한 칸 더 있는데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이제 대출금리도 좀 내려가겠다. 그렇다면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관망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야 이 정도 기다렸더라면 또 일정 부분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올해 2024년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버블이 제거됐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또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뭐 정권이 정권이 바뀌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또 시즌 2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그런 정책들이 또 남발하게 되면 시장은 자극을 받게 되고 전체가 다 올라가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들 집값은 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사실 않나 똘똘한 한테는 지금 정부도 그렇게 이걸 해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오늘 통과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임대차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좀 통과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통과되면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폭등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바뀐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부동산에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수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경제를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실 때 금리 인하의 요인도 있고 네. 공급 부족 얘기하셨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MB 때요. 네. 금리가 노무현 때 5%대까지 갔다가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터지고 나서 2%로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거의 코로나 수준이죠. 그때 코로나 주택 전에는 가격 그게 서울 최저였죠. 네, 서울 네. 바닥이었습니다. 네. 착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10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2030, 40들이 스피커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의 논리가 좀 대중화되는 것 같은데 팩트는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은 경제가 나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 우리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네, 미국 우리 문제였죠. 수출 잘 됐대요. 그런데도 심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2012년도에 되게 작았어요. 근데도 강남에 미분양 터졌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 앞에 트리거가 있어요. 부산상호저축은행 등 PF 문제로 11개 은행이 부도가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논리라면 입주가 부족하고 공급이 정말 부족하면 무조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안 오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경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경제가 받쳐준다라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럼 공급이 부족한데 살 사람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심리가 죽으면. 그러면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시나리오가 두 개다. 저는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예전에 MB 때 정부 때 우리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 어때요? 계엄령도 우리 일이고 또 트럼프가 된 것도 우리 일이에요. 당면한 문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와중에 주택 가격으로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 가지고 소비가 지금 10분기째 마이너스예요. 네, 은행에 다 바치느라 쓸 돈이 없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 자꾸 좀 목소리 높여가지고 가계부채 구조 개혁하고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얘기 드리면 금리 인하할 때 한국 총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정부가 밝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취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한다 그랬어요. 네, 네, 맞습니다. 단 환율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주택 가격에도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네, 놓지 않겠다. 그러면 네. 조건이 뭐예요?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근데 그 강화 대책에 5개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게 국제결제은행에서 바젤3 협약에서 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도 네.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 중에 2가지가요. 금융기관 대출 긴축하고 가게들이 민생들이 하는 그 DSR, LTV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는 거는 하느니 그거를 확인하고 금리를 내린 거지. 네. 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이 이자 너무 힘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경제가 지금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지금 부동산 뭐 상승 입주 물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은 네. 경제가 기억하시겠죠. 2019년도, 18년도에 입주 물량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집값 안 내려갔잖아요. 네. 넘쳤는데도. 그건 뭐냐? 경제가 좋고 금리가 받쳐주고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럼 역으로 이번에도 경제가 받쳐주고 이러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옆에 거를 볼 때 옆에 상황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뒤에 쪽에 무기를 두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너무 안 좋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할 때다. 예전처럼 똑같은 논리로 접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2032년이 되면요. 결혼 쌍수가 10만 대로 줄어요. 지금 20만 대입니다. 그럼 수요가 줄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접하셔야지 예전의 논리가 지금 계속될 거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 소장님은 사실 수요가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없으면 입주 물량이 줄어든 이제 공급의 변수가 시장 드라이빙 할 수 있다 맞는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거고 네, 맞는 말씀. 교수님은 이제 공급 변수도 있지만 현재는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좀 네, 그럴싸한 내려올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네. 그 핵심 지역들 최상급지들이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게 차별하다. 이거 불작이 아니라 차별하고 사실 뭐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망이 조금 안 좋은 네, 곳이 네, 많으니까 그걸 이제 정리한 자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을 보고 나니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국내 주식 쉽지 않고 해외 주식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넣어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걱정 없는 최상급지에다가 모으니까 걔네들은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은 안 가는 그런 왜곡 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분 말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최근 비트코인이 좋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죠. 좋은데 네.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 뭐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졸업을 하면 몇십억을 벌어서 졸업을 하면 거기서 트로피로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수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일부 투자에서 잘 된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끌어올려가지고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혹시 제가 생각을 못하는 게 있다면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에도 네.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시대, 모두가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네.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단기 시장을 본다면 한 2, 3년의 시장을 본다면 극심한 양극화, 그렇죠. 국지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지방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행에 넣어놓으려니까 사실 이게 은행 예금을 받고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주식을 하려니까 사실 불안하고 불안하죠. 비트코인을 하려니까 모르겠고 네. 그럼 이걸 어디다 묻어둬야 될까?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니까 자신이 없고 결국에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가는데 그 똘똘함이 뭐냐면 서울의 한강벨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강벨트로 반포 신축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면 서울의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는 지방에 계시는 돈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분들, 여러 가수요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데 물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가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럼 서초구 강남구를 벗어난 송파구만 가더라도 이제 신고가가 나오긴 합니다. 신고가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체결 정도가 낮죠. 최근에 이제 리센치 아파트 제가 임장을 다녀왔는데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2021년 신고가가 26억 5천만 원, 전용 84가 최근에 28억 5천만 원이 거래가 저도 본 것 됐는데요. 같습니다. 예. 로얄동 로얄층에 한강뷰가 나오는 인테리어가 잘 된 물건입니다. 가장 좋은 물건인데 26억, 27억 물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가장 좋은 것만 선택이 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금력이 있는 분들, 비트코인에 돈을 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원벨리 같은 경우도 60억에도 거래가 되는 이유가 그렇죠. 네. 아니 코인으로 내가 돈을 더 벌었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를 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바로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양극화는 극심하게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아무리 지방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똘똘한 지역의 뭐 서울의 인기 지역들, 수도권의 뭐 분당이라든지 인기 지역들 위주로 반등이 서울도 좀 다 이루어지지 서울로 않을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도 다 서울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예, 저뭐 교수님 질문 하나 추가를 해서 드리면 답변 주실 때 지방하고 서울하고의 전망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방은 입주 물량이 작년하고 재작년, 네. 올해까지 좀 많습니다. 네. 많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분이 11,000개에서 이번 6월, 7월, 8월에 좋을 때 좀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된 소진이 이유는 페이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카드 쓸 때. 예. 바이백인가 페이백 있잖아요. 예, 그 뭐 연회비 쓰면은 돌려주고 뭐 하는 돌려주고 거. 이런 예. 식으로 부동산의 페이백 시스템이 대구에서 지금 활성화됐어요. 그게 아, 뭐냐면 그거 뭐 할인 분양이 또 다른 형태인가요? 할인 분양을 하면 이제 원래 분양받은 분양을 분들이 이제 화를 싫어하니까. 내니까 아. 분양가는 그대로인데 네. 뭐 발코니 무료로 해주고 아. 뭐 차 한 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할인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미분양이 줄었어요. 아. 그 이게 뭐냐면은 미분양이 소진되어 가는 관계인데 그게 가격 조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물량이 좀 있다라는 거. 소진이 다 되고 난 연말 네. 이때쯤이나 아니면 중간에 그 아까 말한 정책 자금으로 인해서 조금 그 지역에서도 많이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강보합을 유지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광주 이 6대 강시 중에 다 그런데 울산만 입주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강보합을 좀 유지해서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다 죽어 있습니다. 심리 지수가 30 이하예요. 그래서 그건 하락 지수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고 서울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 사구하고 마용성, 동작, 서대문 7개, 9개 정도가 강세를 보였어요. 네. 보였는데 양천구도 따라와다가 양천구는 지금 스톱입니다. 스톱인데 재건축 단지만 좀 하지 나머지 아파트는 네. 답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고점 뚫고 나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자산 개념에서 네. 서울은 똘똘한 한 채가 분명히 수요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수요도 지금 약간 꼭지에 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이번에 많이 떴잖아요. 그럼 거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안 팔아요. 왜 안 파는지 더 말씀드리면 오를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강남 가격이 무리하게 올라갔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네. 시장 분위기가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반감기 다 왔고 네.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네. 다 채굴되고 100만 개밖에 안 남았으니 교수님 당연히 이제 효용 가치가 더 비트코인도 높아질 알고 거고 계시구나. 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갖다 양성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효용 가치 더 높아질 텐데 대한민국 부동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겠어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조정받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사겠어요? 아니죠. 때가 다르다 이거죠. 말씀대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강남으로 넘어오는 수요는 있겠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그럼 언제냐? 확실하게 강남이든 어디다 한번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 끝때까지 가본 상태에서 그때는 아마 들어오겠죠. 들어올랐어도 네. 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여기를 넘어오는 시점은 올해 내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지방분들이 자산을 팔아가지고 넘어오는 개념은요.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부터 지방 소멸 기사가 많이 났어요. 요새 없죠 별로. 요새는 다 소멸 줄었어요. 돼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방 소멸된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이게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소멸이 이게 됐죠. 뭐냐면 언론사들의 건설사 친화적인 네. 그 프레임의 보도에 대한 시장에서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실제로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갑자기 아시는 자산가들이 지금 분위기가 지방 소멸인데 나 지금 빌라 다 세 채가 있는데 6억짜리 팔면 18억 나와. 한 교수님 그 강남에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전화가 많았어요. 3년 전에. 네. 2년 전까지죠. 네. 근데 그 뒤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조차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지금도 계속 붙는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안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 그러면 지방의 대기 수요도 어느 정도 찾고 요번에 서울이 있던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갈아타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4, 5년 전 17년, 18년, 19년에 분양받은 분들이
수도권에 4억, 5억대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10억 됐어요. 네. 근데 강남에 마용성 정도면 15억, 16억대니까 5억 더 안으면 요새 금리도 좋으니까 넘어올 수가 있었어요. 털고. 네. 그분들이 이번에 몰렸어요.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소진된 거예요. 갈아타기 수요가 이번 이 폭등장에서 서울에 60%가 갈아타기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달마다 틀리겠지만 네. 그럼 나머지 실수요는 못 따라온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가들의 수요가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 네. 이게 시장을 많이 끌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좋고 추세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요자가 추세가 붙어야죠. 네. 이게 약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은 강보합에서 유지되다가 소진되는 내년쯤부터는 아니면 또 정책 자금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면 조정받으면 미리 네. 따라갈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서울은 이미 저는 약간 꼭지에 왔기 때문에 네.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정책 대출 금리는 한도가 9억 이하잖아요. 네. 심리적으로만 영향이 있지 실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안 붙는 단계라야죠. 왜? 그렇죠. 강남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뭐하러 그걸 돈 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과도기다, 미스매치 상황이니까 시장을 갖다 강남도 지금도 늦지 않다라는 거는 아직 타임은 이왕이면 저렴하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강남을 투자하던 실수요던.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강남에 5만 원, 7만 원 또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어떤 바보가 5만 원, 7만 원가 만약에 빨리 공급한다 그러면 그거 받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하시면 지금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다. 네. 조정이 조금 있으면 다시 붙겠지만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상승 동력은 인정을 하지만 소진이 많이 됐다라는 네네 거죠. 수요가 좀 많이 수요가 고갈됐죠. 많이, 예, 예. 예, 줄었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 일단은 그 첫 번째 주제에서 변수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은 두 번째 주제에서 해야 네네. 돼서 제가 두 번째 주제 한번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